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들은 그냥 시든 잎사귀라고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작은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화분을 돌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혼자 사는 집이 텅 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밥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지요. 저는 밥을 꼭 2공기 분량 이상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주가 갑자기 들를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제 밥을 좋아했습니다. 아들 집 밥상이 늘 차려져 있긴 하지만 아이가 제 밥을 더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밥물이 끓는 동안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커튼을 거드니 햇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 한쪽이 괜히 답답한 기운으로 묵직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시간을 확인하는데 마침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손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가 보낸 짧은 한 줄. 할머니, 제발 좀 집으로 와주세요.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든지 할머니 뭐해요 같은 천진난만한 문자를 보내던 아이인데 제발이라는 단어를 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냄비에 불을 끄고 가방에 손수건과 물병을 챙겼습니다. 신발을 급히 깨어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평소라면 천천히 걸어 10여 분이면 충분했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자꾸만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왔고 괜한 상상들이 머릿속에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건 아닐까? 집안에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직 아들네 집 건물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귀에 먼저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서로 지지 않으려는 듯한 싸움 소리였습니다. 제 발걸음은 순간 굳어섰습니다. 이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다르자 싸우는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로 고성을 지르며 상대방의 말을 끊고 무언가를 탁 치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리듯 멈췄습니다. 현관 앞에 서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문을 두드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섣불리 들어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냥 돌아서기엔 손주가 보낸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심호흡을 하고 배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안쪽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배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그러자 안에서 발소리가 뚜벅뚜벅 다가왔습니다. 문이 아주 살짝 열리며 체인 걸린 틈 사이로 아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왔다. 아이가 문자를 보내서 걱정돼서 온 거다. 잠깐만 들여보내줘라. 아들은 대꾸도 없이 잠시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싸늘하고 무거운 공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물컵이 쓰러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던져진 듯한 담요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닿은 구석, 작은 방 앞에 서 있던 손주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두 손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단숨에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 안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싸움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아이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 괜찮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마저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를 억누르려는 듯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조금만 더 가면 돼, 금방 집이야 하고 중얼거리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익숙한 제 집안 공기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안정을 주길 바랐습니다. 신발을 벗기고 거실 소파에 앉히자 아이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거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목이 잠겨 작은 소리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요. 아무 일 아닌데도 소리 지르고 물건도 던지고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할머니한테 문자 보낸 거구나. 잘했어. 내가 혼자 견디지 않고 도움을 청한 건 아주 잘한 거야. 아이의 눈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제 말에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꼭 쥐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늘은 여기서 쉬자. 내가 좋아하는 계란국도 끓여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냄비에 멸치 육수를 내고 달걀을 풀었습니다. 고소한 국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아이는 조금 전까지의 울음을 잊은 듯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식탁에 국과 김치, 달걀말이를 올려놓으니 아이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반찬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다가도 가끔 저를 올려다보며 안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저는 아이와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오래된 퍼즐 상자를 꺼냈습니다. 몇 조각은 없어진 퍼즐이었지만 아이는 열심히 맞추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질 때마다 됐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조금 전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이는 조금씩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이불을 펴고 베개를 2개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 몸을 누이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싶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푹 자자. 내일은 무슨 일이 있든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아이의 숨소리가 차츰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살짝 닫고 거실 불을 줄였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 아이가 무사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제 집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여유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면 억지로 일어나던 모습 대신 스스로 눈을 뜨고 부엌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웃음소리가 나왔고 저녁에는 학교 숙제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며칠이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바꿔놓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표정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턱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애 데리러 왔어. 저는 아이를 방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현관으로 나오자마자 제 옷자락을 붙잡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할머니, 나 집에 가기 싫어요. 또 싸울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자. 이제 안 싸워,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싫다고요. 할머니 집에 있을래요. 아들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아이가 울며 제 품에 얼굴을 파묻자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이와 아들 사이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데 당장은 보내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며칠만 더 두고 보자꾸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며칠만 더 부탁할게. 아들이 돌아간 뒤 아이는 여전히 제 옷자락을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진정되고 난 뒤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무 일도 아닌 걸로 계속 싸워요. 문 닫고 큰 소리 내고 나는 그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잠도 잘 못 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그런 소리 없으니까 마음 놓고 쉬어도 돼. 그날 밤 아이는 제 옆에서 골아떨어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손주는 제 집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책가방을 챙겼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풀어놓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는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켠이 놓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켠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제 곁에서 이렇게 편안해하는데 정작 부모 곁에서는 울음과 두려움으로 지낸다니 그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시 손주의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있었고 문자를 확인하자 그 내용은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애 좀 데려와 주시겠어요? 문장은 공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한 공기가 단박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집에서 또 싸워요.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눈치만 보고 손주만 보호하려 해서는 안 되겠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까지 모두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 복잡하니까 애만 보내면 돼.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은 우리 셋이 무조건 얼굴을 맞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는 아이를 집으로 보내지 않겠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아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하겠다는 답을 들은 뒤 저는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차례로 제 집에 들어섰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앉는 모습이 너무도 냉랭했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감정만 부딪힐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나도 듣고 무엇보다 아이가 듣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듯 서로를 향해 날선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온 문제, 생활비 문제, 집안일 분담 문제 처음에는 작은 불만처럼 들렸지만 점점 서로의 성격을 공격하는 말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작은 눈동자가 흘린 눈물은 제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만해라.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치자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 둘이 다투는 건 어른이 선택한 문제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매번 이런 소란 속에 내몰리고 있다. 아이가 두려워서 살려달라는 말을 할 정도다. 그게 부모로서 옳은 일이냐?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다시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더는 아이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할 수 없다. 며칠은 내가 손주를 맡겠다. 두 사람은 그동안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라.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지 정리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끝내 내가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돌려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던 순간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쌓아둔 말을 꺼내듯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많이 참아왔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얼굴을 들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은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될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몇 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요. 저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도 무뚝뚝하고 아이에게도 마음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숨을 고르고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말하면 괜히 트집 잡는다. 피곤한데 왜 잔소리냐. 그런 식으로만 받아쳤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제가 손으로 잠시 제지하자 며느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건 아이예요. 아이 앞에서는 애써 웃고 괜찮은 척 했지만 싸움이 잦아지니
아이가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밥 먹으면서도 오늘은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겠지 하고 눈치만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번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있던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등을 꼭 눌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아이를 위해 끝내야 할지 매일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버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의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긴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곧 얼굴을 들며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쉬고 들어오면 집에서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너는 사소한 걸로 자꾸 말을 걸고 불만을 쏟아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났던 거다.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손등을 쓰다듬으며 아들의 말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내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회사에서 힘든 건 내 사정인데 집에 와서까지 그 짐을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한 것도 결국 내가 외면한 거였지.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가라앉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큰 소리를 낸 것도 물건을 던진 것도 생각해보니 다 내 부끄러운 행동이었어. 그때는 화가 나서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지금 내 말 들으니까 다 기억이 난다.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다. 아들은 옆에 앉아 있는 손주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시선을 피하며 제 옆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들의 눈에 깊은 상처처럼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야. 난 제대로 가장구실을 못했어. 가족을 지켜야 할 내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 솔직히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금방이라도 쏟아낼 듯한 감정이 여전히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다. 이 아이는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두 눈으로 보고 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더 나오지 않았지만 굳은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자 방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을 깨듯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켜켜이 쌓인 피로와 체념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한 번쯤 제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움은 더 잦아졌고 소리 지르는 일이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움찔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버텼습니다. 잠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실 요즘 밤마다 고민합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지, 아이에게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부모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다들 말하지만 싸움만 가득한 집에서 자라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매달리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녀는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여자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이와 저 둘이라도 조용히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 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손주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작은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고 쌓아온 인내가 바닥나 이제는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제 옆에 붙어 있던 손주는 작은 체온으로 제 팔을 더 꽉 잡아왔습니다. 그 손끝이 얼마나 불안하게 떨리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서운하고 화나는 게 있다는 건 알겠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 서로의 불만도 다를 수 있지.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아니다. 바로 이 아이다. 제 옆에 앉은 손주가 제 눈치를 살짝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서 들었다. 집에 가기 싫다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너무 무섭다고,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살려달라는 말을 할 정도다. 이게 정상적인 집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 참아온 분노와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는 건 어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선택권이 없다. 매일같이 너희 싸움 한가운데 놓여서 두려움에 떨 뿐이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끝으로 옷자락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지 각자의 길을 갈지는 내가 강제로 정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이를 앞세워 싸우는 모습만은 당장 멈춰야 한다. 더는 아이 앞에서 소리치지 말아라. 더는 아이를 울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손주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히려 제 말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이를 지켜보았다. 내 집에 와서야 웃고 제대로 밥을 먹고 푹 자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너희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부모가 곁에 있음에도 아이가 평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것이다. 아들은 그제야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숨을 내뱉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여전히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거친 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한 건 정말 잘못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몇 번은 멈추고 싶었다. 싸움이 번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마다 화를 이기지 못했어. 그러고 나면 늘 후회했지. 그런데도 또 똑같이 반복했어.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아빠였는지 지금 와서야 뼈저리게 알겠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의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이에게는 늘 괜찮은 척 웃어주려 했지만 제 안에서는 계속 이게 맞을까? 하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함께 버티는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건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방 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 손에 기대어 있었고 아빠의 시선을 느끼자 움찔하며 제 옆으로 더 몸을 붙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에 날카로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두 사람 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걸 끝내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적어도 이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곧 마지막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고민이 겹겹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곧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그 사이 손주는 제 집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었고 밤에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여전히 가끔은 불안한 눈빛이 스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이를 계속 맡아줄 수 있겠어? 솔직히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도저히 같이 살기가 어렵다. 애를 곁에 두고 또 싸우는 건 나도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당분간 아이는 내가 지키마. 내가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손주는 본격적으로 제 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는 제 집에서 숙제를 하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이면 제 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지만 가끔씩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나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잘못이 크다 해도 아이에게 엄마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보고 싶구나. 그럼 우리 같이 가보자. 할머니가 함께 가줄게.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니 아이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배를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며느리의 얼굴은 예상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순간 망설이다가 이내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듯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었어. 며느리도 더는 참지 못하고 아이를 꼭 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갈라져 버린 부부의 사이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아이와 엄마의 정은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갈등보다 중요한 건 결국 아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아이와 부둥켜 안고 울던 며느리는 겨우 마음을 추스른 듯 아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제가 아무 말 없이 데려오기만 한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아이를 옆에 앉히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게 부끄럽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밝은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 자신이 무너져 버리니 그조차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래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최선이 아이한테는 상처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이가 할머니께 살려달라고까지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왜 아이가 저를 지켜달라는 말을 해야 했을까요? 며느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많이 두렵습니다. 이혼을 결정한다는 게, 한 집을 끝낸다는 게 제게는 너무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예전처럼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두고 혼자 살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팡질팡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이 아이다. 아이가 웃고 편히 잘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정해야 한다. 어른들의 선택은 그 다음 문제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손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엄마가 웃으면 좋겠어. 엄마가 울면 나도 무서워. 짧은 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앞에서는 이제 울지 않을게.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울음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고 아이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 끝에 앉아 여전히 말없이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공기 속에서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이 어떻게 살든 부부로서 이어가든 헤어지든 그것은 결국 어른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 아이 문제는 더는 미뤄선 안 된다. 누구 책임으로 키울 건지, 어디에서 지낼 건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들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난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다. 내가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엄마가 맡아줬으면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아이를 온전히 돌볼 자신이 없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이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지 두려워요.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무거움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좋다. 당분간은 내가 아이를 맡겠다. 내 엄마 아빠가
각자 정리할 시간을 갖는 동안 이 아이는 내 곁에서 지낼 거다. 대신 너희 둘 다 아이를 보러 오는 건 막지 않겠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싸우지 말고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해라.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를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나 할머니랑 지내면서도 엄마, 아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 엄마 아빠는 언제든 널 만나러 올 거야. 하지만 내 앞에서는 다투지 않고 내 웃음을 지켜줄 거야. 그게 우리 모두가 지금 지켜야 할 약속이다. 아이의 얼굴에 비로소 조금 안도하는 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안도 뒤에는 여전히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깊게 깔려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더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날 약속을 한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아이 앞에서는 다투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어른들끼리의 문제는 이미 깊은 골이 나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감돌았고 대화는 늘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결국 두 사람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지만 점차 이혼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쳐 있었고 며느리는 담담하게 보이려 했지만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제 곁에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학교에 다녀왔고 저녁이면 숙제를 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저는 연필을 쥔 손주 옆에 앉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불안한 꿈에 시달리며 잠결에 저를 찾기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내 옆에 할머니가 있잖아. 무서운 건 다 잊어라. 그러면 아이는 눈을 감고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 왔을 때의 들뜬 목소리, 저녁을 먹으며 흘려보내는 작은 농담들 속에서 저는 아이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내 엄마 아빠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건 꼭 기억해라.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놓인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적어도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며칠 뒤 법원에서 마지막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부부의 연을 끊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다름 아닌 손주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곁에서 지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는 각자 다른 집에서 살게 됐단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내 엄마 아빠도 가끔씩 널 만나러 올 거야. 아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같이 지내자. 내가 학교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말을 듣자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기색이 번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밥상을 차리고 아이는 옆에서 책가방을 챙기며 부지런히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숙제 검사 있어요. 걱정돼요.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열심히 했잖니. 선생님이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 활기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집이 더는 쓸쓸하지 않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아이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와 다툰 일, 수업 시간에 칭찬받은 일,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이 까진 일까지 작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아이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밤이 되면 함께 책을 읽고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이는 잠들기 전 꼭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무서운 꿈 안 꿔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 아빠가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나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웃고 내가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곁을 지켜주겠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의 하루는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제 집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집에 돌아와서는 숙제를 하며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많아졌고 밤에도 깊이 잠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불쑥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 꿈을 꿨어요. 엄마가 나랑 손잡고 놀이터에 가는 꿈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너를 보고 싶어 할 거다.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 엄마도 마음이 놓이실 거야. 그러나 아이의 눈동자에는 그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보러 가면 안 돼요? 그냥 잠깐이라도. 저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고 싶을 때는 가야지. 하지만 엄마 앞에서 너무 서운한 말은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전하렴. 엄마도 그게 제일 듣고 싶으실 거다. 그 주말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며느리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아이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우리를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었어. 며느리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울음과 함께 그녀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던 일,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이야기까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깊은 모성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이렇게만 대했어도 아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참 죄스럽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건 이제 그만하자. 중요한 건 앞으로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아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면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될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반짝였지만 이번에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아이 역시 엄마 곁에서 한동안 행복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와 며느리의 만남 이후로 아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 곁에서 생활했지만 주말이면 엄마를 보러 가거나 전화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그리움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숙제를 하다가도 종종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숙제 검사 받았는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엄마한테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직접 말해드리자. 내 목소리로 전하는 게 더 좋지. 아이와 며느리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편안히 대화할 수 있도록 괜한 눈치를 보지 않게 하려는 제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 저녁 무렵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저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너 많이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야. 그래도 곧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할 거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렀을 때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게 뛰어나가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나 보고 싶었지? 아들은 순간 말없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 모두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둘이서 다시 합칠 수 없다면 적어도 부모로서의 자리는 끝까지 지켜라.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하면 내가 사이에 서겠다. 하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이 아이의 상처를 덜어주는 길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곁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가 약속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지는 않아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할머니도 내 곁에 있단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며 이 아이가 앞으로 더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자라나길 바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아이는 제 곁에서 지낸 지 반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며 저를 붙잡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책가방을 챙기는 모습이 당당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자꾸 눈치를 보고 말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겪었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분명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는 한층 활기찼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숙제를 하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들게요. 할머니, 무거운 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며 작은 팔로 무거운 봉지를 안아드는 아이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짠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늘 웃음소리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묻곤 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러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발표 잘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친구들이 박수도 쳐줬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웃으며 살아가면 된다. 부모의 갈등이 남긴 상처가 크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는 동안만큼은 내가 꼭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밤이 되면 저는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책 속 주인공의 모험 이야기에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했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엄마도 웃게 하고 아빠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들기 전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랑 같이 있어서 든든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서울 게 뭐 있니? 너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어디서든 내가 웃을 수 있도록 할머니가 지켜줄 거다. 창밖에는 고요한 달빛이 흘러내리고 방 안에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제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다른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 더 몰두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고 며느리는 직장을 구해 스스로 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같았지만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길 위에서 애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여전히 제 곁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와 연락을 이어가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너 보러 온다. 이번 주말엔 엄마랑 놀러 가자. 그렇게 일정 하나하나를 제가 조율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아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이제 서로 안 보고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건 너도 알지 않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에 아쉬움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조금씩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그림 일기를 쓰면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았다. 아빠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낸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별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아이의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래도 건강하게 적어 내려간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주말이면 저는 아이를 데리고 며느리를 만나러 갔고
가끔은 아들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두 사람의 빈자리를 고르게 채워주는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기 전 저는 늘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 모두의 보물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기쁨이기도 하지. 그러니 내가 웃고 살아야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단다. 아이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제 곁에서 아이는 분명히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손주는 한 뼘 더 자란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갈등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던 모습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며 웃는 아이의 모습을 담임 선생님이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요즘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드는 모습이 많이 줄었어요. 발표도 스스로 나서서 하고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가했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손주는 저에게 자랑하듯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선생님이 제 그림에 도장도 찍어주셨어요. 종이 위에는 밝은 색으로 가득 채운 그림이 있었는데 가운데에는 저와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우리 손주 마음속에 이렇게 예쁜 웃음이 가득하다는 게 할머니는 제일 기쁘다. 그날 저녁 아이는 제 옆에 앉아 숙제를 하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같이 살지 않아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목소리 속에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는 늘 할머니가 있고 엄마 아빠도 내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다. 밤이 되어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별 보세요. 엄마 별, 아빠 별, 그리고 할머니 별 다 같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그리고 너도 할머니의 별이란다. 내가 웃는 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빛이다. 아이와 나란히 걸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이별이라는 큰 상처 속에서도 이 아이는 여전히 사랑을 느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곁을 지켜주는 제 역할이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들어섰습니다. 예전보다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에도 약간은 단단한 기운이 섞였습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제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TV 뉴스를 보던 아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는 게 이해돼요. 같이 살면서 계속 싸우는 것보다 따로 살아도 서로를 존중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니 할머니 마음이 놓인다.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을 내가 벌써 이해하려고 애쓴 거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엄마 집에 가면 엄마가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보여요. 아빠도 주말마다 절 데리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 말에 제 눈가가 저절로 젖어들었습니다. 아이는 상처만 남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과 성숙을 얻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제가 가장 편안한 건 여전히 할머니랑 있을 때예요. 할머니랑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 나누고 밤에 같이 책 읽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커서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구나. 내가 그렇게 자라준다면 내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거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니도 꼭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주자. 이 아이의 웃음이 곧 우리 가족의 미래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처음 제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살려달라던 아이가 이제는 훌쩍 자라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 제게 자랑스럽게 내밀 때면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기 생각을 똑바로 말하는 씩씩한 아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힘이 돼 주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받은 상처를 약점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대견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저를 향해 작은 손을 내밀며 작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어 주면 더 든든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서든 웃을 수 있도록 할머니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시작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아이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고 저는 아이에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웃음과 손길로 채워진 단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곁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손주야, 내가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가장 큰 행복이란다.